잠깐만요. 나도 오늘 강의는 이제 한국 경제 할 건데요. 이 강의 목표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상황이 나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할 거예요. 일단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이제 들으신 분들이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뭐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생각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경제 현재 상황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하는 게 한국이 뭐 저기 선진국이냐 아니냐 아니면 아직도 중진국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전번 강의 들으신 분들 약간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중진국이냐 선진국이냐의 차이에 있어서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그 중화학공업이라고 말해지는 기간 산업들을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서 처리하고 그걸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 그 자국 내에서 계속 그 지속 가능한 그 저기 발전의 그 토대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가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 경제는 확실히 이제 그 선진 산업 국가, 선진 제조업 국가, 그리고 자본 축적의 수준도 선진 제조업 국가나 산업 국가에 걸맞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비중은 우리나라가 27%로요. 이게 이제 세계에서 최고의 탑입니다. 한국이 제조업 비중이 한때는 30%까지 가까이 됐었고, 지금 이제 2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산업 국가들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일본, 독일 정도만 한 20%좀 안 되는 수준. 그리고 이제 미국은 현재 10%가 안 되고, 영국은 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축적의 근원으로서의 제조업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통하지 않고는 자본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학에서는 그 고용을 늘리려면은 서비스를 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미국 진에 저기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하는 소리고요. 경제학이 마탱이가 간 겁니다. 주류 경제학이 제조업,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술 혁신, 거기에 따른 첨단 산업에 대한 욕심들은 내부에 있으면서도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거기다가 플러스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뭐 이것도 완전히 세계에서 탑입니다. 87.3%. 중국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중국은 실질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한국은 뭐 세계 어떤 나라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무역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수출 상품 중에 83.5%가 제조업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농산물이라든지 서비스업 관광 같은 것도 포함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새 우리나라가 산업 국가가 되고 선진 제조업 국가가 됐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B의 이제 87년 이후의 성장이 10배다라고 하는 말은, 박정희 때 뭐 우리나라가 산업 국가가 됐다는 둥 뻥을 치는데, 그건 전혀 엉뚱한 소리고요. 박정희 말기가 되는 이제 80년 전두환 초기 시기에 보면은 한국이 말레이시아나 혹은 저기 태국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87년이 중요한 게, 87년에
우리나라가 그 뭡니까 노동자 대투쟁 뭐 이래서 그, 그 이후에 내부 시장이 국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클 계기가 발생합니다. 87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10배 성장했다고 하면 됩니다. 10배 성장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35년간, 35년간인데 35년간 매년 7%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성장률 말할 때 보통 2%, 3%, 지금 와가지고는 뭐 2%도 안 된다, 1점 몇 프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소득 성장의 세 가지 뒤에 써놨는데 그거 뭐 이야기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 우리나라 소득이나 일반적인 물가 수준이 부동산은 빼고 말입니다. 10배 정도의 변화가 있고요. 그게 이제 이웃 나라인 일본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 그 정도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 흔히 말해서 이제 소득 성장 이야기하면은 그 우리 그 이태원 클럽 말고 국회에서 모이는 신성장파가 있다고 그러는데 성장이라는 말이 제가 전에 한번 우리 그 윤 기자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장이라는 말은 어, 그 발전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말은 보통 그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실업률을 컨트롤하는 정도의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스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은 영어로 다르지 않습니까? 디벨롭먼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상관이 없고요. 특히 발전은 그 원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의 다루는 주류에서는 다루는 그 테마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한국이나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소득 성장이 세 가지 길 이야기해 놨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성장률이라고 알고 있는 성장률이 이제 인플레를 제외한 성장률, 인플레를 감안한 성장률로서 성장을 이제 따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나라가 성장을 많이 했니, 어느 나라가 성장을 적게 했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장률이 쌓여갖고 선진국이 되거나 혹은 발전된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리어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거의 제로인데 그럼 선진국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또 거꾸로 한번 환율 여기 성장률이냐 환율이냐 인플레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성장률만 이야기하지 나머지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본주의 경제학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자본주의 경제학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일단 환율 문제 여러분들도 아신 전번 시간에 했던 그 플라자 협정이 대표적으로 환율로 인한 소득 성장의 경우입니다. 환율이 자그마치 30% 등락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플라자 협정 이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250대 1 이러는 게 120대 1로 바뀌고 나중에 가서는 90대 1까지 떨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150대 1 정도 됐지만 일본 엔화와 달러의 비율이 최초에는 플라자 협정 이전에는 250대 1이었어요. 그러던 게 환율이 변화하면서 그리고 환율 변화된 상황에서 문제는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소득 성장 이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왜냐? 달러 베이스에 그 GDP가 올라 있는 상태가 되죠. 마지막에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는 줄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케이스하고 요번에 최근에 미국의 케이스가 마지막에 해당되는 인플레로 인한 소득 성장입니다. 미국 케이스에서 그 뭡니까 코로나 사태에 그 국내에 있던 외국인들이 다 뭐 특히 멕시칸들 멕시코로 돌아가고 하니까 그저 서비스 업종 계통에 던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임금만 오른 게 아니라 임금 오르면서 집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몽창 올랐죠.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에 그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유럽도 돈을 많이 풀었지만 인플레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적었고요. 특히
적은 거는 소득이 그 임금 인상이 별로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갑자기 그 노동자 그룹이 외국을 나갔다든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했던 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오른 임금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은 안 내립니다. 근데 보통 경우에는 이렇게 임금이 오르면은 환율이 내려야 돼요. 성장도 없이 그냥 인플레 된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은 실질적으로 없는데 그러면서 인플레는 뭐 그 수치상으로는 3%, 5%뭐 그러는데 실제 소득에 있어서는 160%, 170% 올랐어요. 소득 자체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플레로 인한 소득 성장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환율이 안 떨어지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미국에서는 생산 못 한다. 미국에서는 제조업 꽝이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미국은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유럽에 비해서 1.6배, 1.7배의 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한 저기 생산성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임금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뭐 아무리 리쇼링 노래를 불러도 그건 트럼프야 혼자 노래예요. 얼마 가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플레 상황 속에서 환율이 그보다 낮게 변동되면은 성장한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한국, 대만, 일본 비교를 그 해볼 것도 있는데 그 대만은 비교를 하자면은 한국보다도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고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그 청년의 가처분 소득 이야기할 때 대만이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이 속에서도 이 세계의 관계 속에도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냐 어디까지가 선진국이고 어디가 쫓아가는 입장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소득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 아일랜드라든지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특히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 미국의 IT 기업들이 본사를 거기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을 더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나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인구가 1,000만도 안 되는 나라, 1,000만이 아니군요. 맞아, 1,000만이군요. 1,000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무슨 뭐 선진국이고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국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진작에 경제 성장도 엄청나게 뭐 5%, 6%씩 해왔는데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제 생각은 선진국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 왜냐? 정치적 후진성 때문에 이게 경제를 발목을 잡아서 안 될 거다라는 거예요. 특히 멕시코 같은 데는 뭐 깽단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브라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브라질의 자본가들은 그 이전에 봉건적인 지주들 얘들이 얼굴 바꿔서 그 저기 자본가들인데 얘들은 엄청나게 그 뭡니까 후진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직이 되는 그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외고 계셔야 돼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첫 번째, 한국의 경제 활동 인구는 3천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60% 가까이가 경제 활동 인구죠. 이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개념. 그리고 요 안에 취업자, 실업자 합친 개념이라는 거는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 일할 의사가 없다 하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취업자가 2,850만 명. 그리고 취업자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상용 근로자, 그 다음에 비상용 근로자로 나눠지겠죠. 상용 근로자는 정규직과 일부 비정규직이 포함되는데요. 이렇게 취업자 수가 나눠집니다. 이 안에 그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자영업자와 무급 가정노동자입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취업자로 해서 임금 받거나 혹은 어쨌든 나머지 여기까지는 여기서 상용 근로자부터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까지 전부 다 임금을 받는 사람인데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임금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500만 정도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300만이겠죠. 근데 이제 이 2,300만 중에 정규직이 1,370만, 비정규직이 뭐 900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한 1,500만 정도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핵심적으로 취업자가 한 3천만이 좀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정규직이 1,300, 1,400만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게 자영업자가 500만이다 하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할 사람이 있으면 일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일할 곳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대기업 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사에 고용돼 있는 사람이 한 200만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2.2%, 앞에 말했던 1,500만 중에서니까 고용 보험 가입자 중에서 12%,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종에서 있다. 그리고 이제 1조 그룹, 우리나라 이제 1조 매출 그룹, 이 중요한 말입니다. 1조 그룹과 천억 그룹이 중요한데요. 1조 그룹에 고용돼 있는 사람이 108만. 이거 조금 더 늘려보면은 아마 120만까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대기업만 이야기고요. 기타 대기업 포함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천억 이상 해보면은 150만에서 200만. 탈 털어서 사실 여기 좋은 일자리라고 표시해놨는데 1조 이상 매출이 어, 이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120만, 천억에 다니는 사람이 합쳐서 200만, 다 합쳐서 결국은 260만에서 320만 정도다.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 320만 명 정도가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이건 바로 월급하고 관련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우리나라하고 당장 비교는 일본입니다. 일본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본은요, 매출 1억 엔, 1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1,480만, 1,500만입니다. 우리 앞에 뭐라 그랬죠? 200만 정도, 120만 정도 된다 그랬죠. 자, 요 옆에 표도 있어요. 멀리 갈 것 없이. 그리고 그럼 100억 엔, 이건 이제 1,000억 원 그룹입니다. 여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1,600만입니다. 두 개 합쳐서 보시면은, 결론이 보시면은 전체 취업자 수가 6,800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많이, 우리나라 한 2.4배 뭐 이 정도 되니까요. 근데 이 숫자가 천억, 천억엔, 100억엔 이상 기업에 고용돼 있는 사람이 50%라는 겁니다. 전체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식의 좋은 일자리에 고용돼 있는 사람이 50%입니다. 여기 표를 다시 한번 보면요. 한국에 그 1조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봤자 한 200개. 그 다음에 일본은 1,700개.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이게 2.4를 곱해도 우리나라가 한 500개밖에 안 돼요. 500개 대 1,700개니까 인구를 같이 놓고도 3배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우리나라가 한 3,000개 정도 된다. 이게 이제 그 매출을 그 저기 우리나라식으로 했을 때 1,000억 이상 기업 했을 때 3,000개 정도 되고, 일본은 이게 자그마치 15,000개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에 앞에 고용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많이 잡아서 300만이라고 해도 전체 앞에 말씀드렸던 이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2,800만 중에
300만. 일본은 취업자 6,800만 중에 50%가 이 기업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봐서 한국은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라 그래서 이게 유효 구인 배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본은 1.5군데 비해서 한국은 0.6입니다. 이게 수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십시오. 지금 현재 0.6 정도 되는데 나아진 게 없어. 더 나빠져, 한국은. 근데 일본은 물론 이제 2010년도에 일본이 그 뭐야 그 일본이 30년 끝물이 이제 2010년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베노믹스 하면서 그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에, 뭐 어쨌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은 대졸자 취업률이 여기 98%인데 현실적으로 100%입니다. 99% 100%고 한국은 그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뭐 체감 실업률은 23%. 그러면은 77%가 고용된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65% 정도 고용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산업예비군을 무한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임금 부분에서 안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좋은 일자리가 없는데 나쁜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나쁜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이 나쁜 일자리야. 나쁜 일자리니까 사람 고용이 힘든 거예요. 중소기업은 죽을 노릇이야. 그래서 방법이 뭐냐? 외국인 노동자를 끌고 오는 거죠. 200만이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비정규직이 900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이죠. 뭐 최저임금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그 거제재존소 전번에 그 뭐야 추정 60분인가 아닌가 뭐 어쨌든 거제재존소 이야기를 한번 TV에서 봤는데 거기 나오는 게 47살이 막내고 나머지 저 용접을 외국인들한테 시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우스를 잘못 클릭했네요. 케이스 스터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구미에서 공무원을 좀 했었거든요. 구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좀 갖고 있었어요. 구미가 인구가 42만인데 그 중에 그 10만이 그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 수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중에 8만 명이 정규 노동자예요.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 노동자고 한 2만이 비정규 노동자예요. 구미 산단 안에 공장이 3천 개 있어요. 기업 수가 3천 개 있는데 아까 8만 정규 노동자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4만 명이 상위 30개 대기업에 고용돼 있어요. 반뚝 잘라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1만 명이 다시 100개의 차상위 기업에 고용돼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가 사실 중견기업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 같은 경우만 해도 아주 뭐라 그럽니까? 그 대기업이 많고 좋은 일자리가 많은 편이에요. 반 넘게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3만 명 남잖아요. 3만 명이 어떻게 되느냐. 100, 아까 말했듯이 130개 빼고 3,000개에서 130개 빼봤자 뭐또 3,000개 아닙니까? 결국은 3만 명이 3,000개에 고용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평균 10명 한 기업당 실제로는 5명이 한 기업에서 일하는 거예요. 기업에 소기업이라는 게 가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옛날에 그걸 마치 꼽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이라고 이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규모들을 가지고 있고 그 5명짜리 기업에서 최저임금 아니고 뭐 월급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기업주가 그 줄 능력이 되냐 하는 겁니다. 그 기업들은 전부 다 하청의 하청의 하청을 3차 업체, 4차 업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하청 문제는 단순하게 그 뭐 우리 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업이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70년대부터 우리나라 산업은 그 소기업들은 자기 시장 없이 대기업이 그 수출을 할 때 그 거기에
그 수직 계열화돼서 하청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주 수탈 구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52시간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무조건 최대한 일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60시간도 좋으니까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 60시간 일을 해야 봉급의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4.5일 하자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에 가면은 52시간만 지켜도 우리 공장 문 닫아요. 그다음 외국인들도 나 한국에서 일 못해요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 보십시오. 대기업은 요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따만큼을 차지합니다. 99.9%. 그 다음에 종사자 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게 80.9%, 대기업 19%, 그 다음에 매출액 보십시오. 매출액이 이렇게 똑같은, 앞에 거는 종사주는 80%인데 매출액은 50%가 안 돼요. 결국은 요 옆에 표가 마련해 줍니다. 영업이익이 결국은 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종사자당 8배, 종사자당 3배.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100대 70대 30이라고 말을 해요. 100대 70대 30은 그 1인당 그 매출액 혹은 이익 발생액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영업이익이라서 더 하고요. 매출액은 100대 70대 30입니다. 여기가 100이면 대기업이 100이면 소기업은 30입니다. 결국은 임금도 100대 70대 30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기와 심각성을 실질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한국 경제를 뭐 생각하겠다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이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왜 인지를 못할까 하는 게 참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 결혼 문제, 출생률 문제, 이 전부 다 일자리 문제에서 발생한단 말입니다. 경제 발전을 해야겠다. 미래 먹거리 생각해야 되겠다. 첨단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첨단이라는 분야에서 사람을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전번 시간에 유럽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유 이야기할 때 유럽의 기관 산업이 중국에 의해서 경쟁 관련해서 침탈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세수가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망해가고 있다. 재정 적자를 보고 있던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산업 분야에서 중국하고 피 튀기는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국이 그래도 이제까지는 잘 싸워왔어요. 사실 노조도 노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알바다, 계약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게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20대가 보수화되는 거는 당장 지금도 20대 보수화는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결국 특히 이제 1조 기업 숫자가 아까 말했듯이 일본에 비해서 3분의 1이 안 되는 그 인구 대비했을 때도 인구를 똑같이 놓았을 때도 3분의 1이 안 되는 한 4분의 1 하고 3분의 1 사이쯤 되는 거에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나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대기업들이 돈 잘 번다고 해가지고 어, 진에서는 잘 벌지만 한국 경제의 취약성 문제하고는 볼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존 정책들이라는 게 지향성도 없고 미래 구도도 없고 대기업과 여기 보면 입만 전문가라는 게 이제 뭐 자기 말로는 교수들 뭐 전문가라고 떠드는 발전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에 휘둘려 가지고 첨단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창업 창직하고 있는데 창업 창직을 예전에 IMF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직장에서 많은 부분이 뭐 조기 퇴직
조기 퇴직이 아니죠. 사실 조기에 해고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갈 데 없다고 창직하라고 창업하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상황에 뭐 닭고기집이든 뭐 피자집이든 이런 붐은 좀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젊은 애들한테 이런 걸 강요하는 거는 결국은 그 부모 등골 빼가지고 몇천만 원 들여갖고 가게 했다가 파산하고 그리고 결국은 서비스 업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 신화 아닌 신화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써놨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류경제학, 물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류경제학을 틀 자체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요. 막스 경제학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이야기하지만요. 근데 주류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일본을 설명을 못해요. 일본 같은 케이스는 일본은 전에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 제로, 그 다음에 성장 제로, 이자율 제로 이거는 경제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푸는데 인플레가 제로다? 설명 못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 못해요. 물론 이제 MMT라 그래갖고 모던 머니터리 뭐 티어리인가 뭐 현대 재정 뭐 정책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 일본 케이스를 그 케이스에 집어넣어요. 근데 일본도 지금까지 그 양적 완화한다고 돈을 열심히 풀었는데 문제는 계속 풀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항상 계속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오류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타개 방안을 위기 타개 방안을 정리를 한 건데요. 핵심적인 거는 좋은 일자리 늘리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앞에 말했던 일적으로 천억 그룹 수를 늘려야죠. 어떻게 늘릴 거냐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한국이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 경제 자체가 취약하다 혹은 선진국에 가려면은 일본 수준이 되려고 하면은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핵심적인 게 여기 있어요. 경제 껍데기로 볼 때는 한국 대기업이 일본 대기업보다 낫지 않냐는 등 어떤 산업에서는 한국이 낫지 않냐냐 하지만 실상 들어가 보니까 아까 그 속살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일조 그룹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뭐 30%도 안 되고 천억 그룹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로 늘리려고 하는 노력, 늘려야 일자리가 생겨요. 실제로. 그 일자리가 생겨야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경제를 하는 거지 대기업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경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특히 이제 그 천업그룹, 중견기업, 산업그룹에 해당되는 게 중견기업이죠. 대기업은 보면 여기 이제 대기업 계열 분화를 시켜서 나가겠다 그러는 분들을 열심히 쪼개주고 개수를 많이 늘리게 해서 지네 먹거리 이거는 이제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은 나쁜 짓을 안 하고 대기업들이 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특히 중요한 좋은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 중에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화, 제품군 다양화. 얼마 전에 보면은 모비스가 그 자동차 반도체 개발을 하겠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 갖고 자동차는 뭐 세계 뭐 7위 혹은 현대 전체를 통틀어서는 뭐 3위 국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든 말든 그 잘 나가고 있지만 자동차 반도체 실질적으로 5, 6% 정도가 그 점유율이 안 된답니다.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모비스가 그 저기 협력업체들하고 모여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로 했답니다. 물론 이렇게 잘 해놨더니만 모비스가 홀라당 삼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각화 노력을 국가가 나서서 쓸데없는데 돈 들이지 말고 R&D 자금, 실효 있는 R&D 자금으로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숫자를
정말로 늘려야 돼. 늘리면은 그만큼 고용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소기업의 협동화, 우리나라 소기업 아까 말했던 5명짜리 회사, 그거는 회사라고 하기 참 그렇죠. 그래서 소기업들을 협동화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협동화는 예를 들어서 뭐 수주나 판매,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고, 뭐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설계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회사가 있다. 그럼 설계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 소프트웨어를 한 10개 기업이 공유해갖고 설계 사무소를 같이 하나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것들에 대한 제가 이제 이전에 스마트 공장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구미에서 공무원 일하면서 나름 패턴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시점 자체가 유럽, 일본, 중국이 서로 피튀기게 경쟁하는 속에서 우리도 그 고부가 가치 생산자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일자리 늘리려는 노력은 이게 취약 노동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뭐 어,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그 생산성이 올라가야 돼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체제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대 7대 3 혹은 100대 70대 30인 그 대중소기업 매출 대비입니다. 이걸 갖다가 10대 7이나 10대 8 수준으로 아예 밑에는 없어지고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방법 중에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도록 그리고 비정규직을 쓸 때는 대래 최저임금의 1.5배를 지불하게 한다든지 비용 부담을 늘리게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쓸 때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정규직을 써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비정규직을 쓰도록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라는 게 계약직인데 계약 계약직을 쓸 때는 계약직을 써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데서는 계약직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임금도 최저임금의 1.5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들이 이런 데 규제가 들어가야 돼. 쓸데없는 데 규제가 들어갈 게 아니라. 그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저급노동 중심인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이 파견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을 고용을 직접 고용 안 하고 간접 고용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걸 심지어는 공무원도 그렇게 해요. 공무원들 중에 그 청소직에 있는 분들 보면은 미화원 이래가지고 그 파견 회사를 통해서 고용한단 말입니다. 그것부터 당장 맞고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직접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저급 노동자 보호에 역점을 둬야 된다. 이번에 뭐 건설 쪽에서 그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만 특히 교육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교육과 안전 그리고 주거복지 등에 대해서 특히 저급 노동자 보호를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서 하청을 고착화하려고 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취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보면은 한국 대기업이 일본 대기업보다 1인당 매출이 높아요. 현재. 그게 왜냐? 하청을 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국은 청청시야 하청이 졸졸졸졸 다 있고 거기로 가면은 전부 다 그 인원당 매출이 엄청나게 적은 방향으로 다 바뀌는 거죠. 앞에 보시다시피 한국은 80%가 그 중소기업이고 소기업, 중소기업이고 일본은 50%가 그 중소기업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50%도 지금
대기업 대비했을 때 80% 임금을 받아요. 결국은 공정거래 혹은 근로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특히 이제 여기 사내하청 같은 경우는 저기 거제 조선소라든지 가면은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 조선소에 물량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정작 그 원청회사는 사람들을 다 줄이고 원청회사는 그냥 거의 관리만 해요. 그래서 아까 47세 그 막내가 나오는 게 47세 막내는 그 하청의 하청회사에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이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 같으면은 이 고급 기술 그 조선소 그 용접이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위쪽으로 옆쪽으로 이런 식으로 옆면이나 윗면이나 아니면 파이프 같은 데 들어가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것도 다 산소 산소 용접 같은 게 아니고 전부 다 티그 용접이라고 해서 특수 용접입니다. 탱스텐을 이용해서 하는 거요. CO2 용접이 이런 건데 그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월급이 워낙 작아서 그 사람들 뭐 요즘에 하는 말이 그 횟집이 그 그제 횟집이 장사가 안 된답니다. 다 망했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 우리나라 아까 외국인이 200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200만이 아니고 300만, 400만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저기 산업 예비군으로서 쓸 게 아니라 그 장기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분야가 농업이나 건설업 분야에 있어서는 나름 양성화를 해야 되고 왜냐 양성화를 왜 해야 되느냐 특히 건설업 들어가 보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을 그 저기 예를 들면 조선족 십장이 중국인들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완전히 일을 개판을 해갖고 건설의 질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민이나 영주권을 부여한 제도하고 연결해갖고 외국인 노동자를 좀 과학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는 동일 업종 내에 내국인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 청년이나 노년을 고용했을 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해서 최저임금 플러스 보조금을 지불해서 내국인이 고용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분야에는 아예 일자리가 넘쳐나지만 국내인은 안 가는 거죠. 외국인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모로 일자리가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 일자리 문제는 뭐 이 정도 하고요. 일자리에 이어서 청년 빈곤 문제 관련해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에 곧 그 일자리의 안정성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강한 노동과 합당한 소득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야 노동력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청년들이 그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날 20대 빈곤이라는 게 우리 제가 이제 그 청년이었을 때 30년 전, 40년 전 세대의 빈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 중진국이니 뭐 후진국이니 할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젊은 사람이 일을 안 하면은 집안이 안 굴러가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힘들어도 일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은 일자리가 그 청년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데 이거는 결국 좋은 일자리가 부족했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하시잖아요. 똑같은 최저임금 일자리라면 제조업에 왜 갑니까? 차라리 서비스업이나 알바 자리를 가죠. 도시에 있고 싶어 하죠.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업이나 그 뭡니까 농업에 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이 변변치 않고 법리가 시원치 않으면 결국은 부모 그늘에 빌붙어 갖고 최소한 연명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등골 빼가지고 소규모 창업을 하겠다는 둥, 요식업을 하겠다는 둥 해가지고 결국은 자본주의의 만만치 않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하고 비교해가지고 무력감이나 비참함을 더 느끼죠. 정신질환자도 많고요. 자살자도 많고요. 물론 노인 빈곤 이야기는 또 노인 자살자 또 이야기 나옵니다. 어쨌든 빈곤은 상대적인 거라서 사실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는 스스로 빈곤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적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그럼 지금보다 소득이 많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적 빈곤감이죠. 자, 그래서 답이 뭐냐? 가처분 소득과 관련해 갖고 소득 보조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20, 30대는 대략 50대보다 60대보다 자존심이 높아요. 나라가 부자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일자리로 인해서 주변에 인정받는 떳떳한 구성이 되기 원합니다. 평생 직장은 아니어도 좋은데 안정적인 직장과 거처를 원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제 마음대로 저는 저기 여기에 속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아, 제가 삼성에 그 어, 저기 집을 25채 지었거든요. 거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네요. 최저임금이 대략 월 200인데 여러분들이 그뭐 누구에게나 이야기해도 월 수령액으로 세금 떼고 한 300은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1.5배죠. 이 정도는 받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남만큼은 못해도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20대, 29세, 30대까지가 이 정도 근로자의 30%를 차지했고 30대가 30%를 차지했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황당하게도요. 30대까지가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30대가 25%, 26%, 40대가 27%, 50대가 이렇고요. 60대도 8%나 돼요. 결국은 물론 60대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에 뛰어들려고 그러는데요. 그걸 떠나갖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얻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상당히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적대적이라는 거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도 하지만 또 경력자만 뽑는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자, 다음 페이지. 지방 청소년, 청년 이야기는 그냥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지방 대학 가면은요, 수도권보다 지원율이 10% 낮아요. 그래서 아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저, 전국 대졸자 취업률이 한 65%, 64% 정도 되는데 지방은 5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가거나 부모한테 떠밀려서 음식점을 개업했다가 망하든지.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지방 중소기업들은 전부 다가 거의 고용인의 8, 90%가 최저임금을 수렴하고 그나마 그것도 사내하청, 소사장제 이런 걸로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 비용이나 기술 습득 비용, 인력 양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개인한테 지금 다 어, 그 떠맡기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국이고 자본주의 국가라면은 이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청년의 임금, 그 다음에 청년의 거주권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거빈곤 이야기 해볼게요. 청년들의 가장 좌절하는 지점이 주거빈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주거빈곤 이야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수치가 이겁니다. 그, 뭐,
가구당 주택수라는 말은 우리나라밖에 안 쓰는 말입니다. 가구라는 말 자체가 주민등록이 이야기된 주민등록을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구당 주택수라는 말은 엉터리 수치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따지는데요. OECD 기준이 지금 한 500 가까이 돼요. 한국이 지금 여기 430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350에서 380 수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뻥 튀겨져 있느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빈집이 180만 채예요. 거기다가 그 원룸 다가구 있지 않습니까? 원룸인 대학 가면 원룸 있는 거. 이게 그 75% 380만 중에 75%가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를 빼고 나면은 현실적으로 380밖에 안 돼요. 350이나. 그러면은 뭐 우리도 500 정도 가려고 그러면은 150 결국은 150만 호가 아니고요. 결국은 300만 호를 더 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청년주택 100만 호, 지방에서 수도권과 지방에서 50만 호 더 건설한다고 해서 그 주택이 뭐 주택 시장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아요. 근데 그 청년주택 100만 호라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아마 나올 건가 모르겠네. 월 수입 300만 원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지금 5구 사이즈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전용 2일은 너무 작지 않나? 이랬던 2일, 3일, 4일 이런 사이즈로 해서 그 1인이나 2인을 위한 주택들을 많이 지어서 그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이나 용적률을 유연하게 적용하면은 서울에서도 평당 1000만 원대 주택 공급이 가능해요. 저를 그 뭐 서울 주택 됐습니다. 주택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당장 100만 원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택시장이라는 게 이게 강남시장하고 강북시장이 같은가요? 연결돼 있나요? 물론 연결돼 있는 고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요. 노는 구멍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맨해튼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 사우스 다코타하고 와이오밍하고 같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너무 심각한 이제 왜곡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서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강남시장에 가면은 30억, 40억 이러는 주택과 물론 여기 이제 10억 그리고 여기 가면은 한 8억, 9억, 6억 지방 가면은 4억 해요. 84 사이즈가요. 대구 같은 데 지방 대도시도요. 시장이 철저하게 분할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어요. 서로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나 이쪽 시장에 더 공급을 특히 사이즈 작은 걸 공급한다고 해서 영향 주지 않아요. 그리고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강남이 3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지네들끼리 하든 말든 사실은 굳이 정치권에서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월 300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애 낳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거 문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30억짜리 니 혼자 잘하다가 나중에 버블 생겨갖고 폭 꺼져서 30억짜리가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결국은 이 월 수입 300만 원이라도 월세 한 50만 원 내고 혹은 60만 원 내고 살 수 있는 집이 생기면은 그걸로 저기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던 개청사 사다리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도 별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게 어, 현실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시면은요, 현재 공공주택은 세금이 들어가는 주택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세금이 들어가요. 9%예요, 한국은. 이 LH는 이 도둑놈 새끼들은 LH에 지금 고위 관리직에 있는 애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그 뭐야 소득을 잘 안 밝히고 있다 그러는데 왜 돈을 벌었느냐? LH가 집 지어 갖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땅 장사해서 돈 버는 거예요. 어, 땅 장사해서 돈 벌고요. 그리고
공공주택을 9% 짓는데 9% 지어갖고는 이걸 10년 지나면 또 팔고 또 새로 짓고 10년 지나면 또 새로 짓고 또 팔고 해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계속 9%를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확 뒤집어서 껍데기를 벗기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을 해결할 주체가 되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공감대나 그 청년주택 100만 호, 그 다음에 수도권 지방에 50만 호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그 공감대가 형성돼서 정치권을 압박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결국은 솔직히 말해서 좋은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도 주거빈곤 문제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방안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받던 200만 원을 받던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아도 살 곳은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생활에 있어서의 최후의 보루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소득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주거를 빼고 나면 교육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와 교육이 사실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거꾸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든지 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네들이 부담을 안 한다라는 것은 무임승차예요. 무임승차. 결국은 교육비도 사실은 기업이 내든지 아니면은 죽어도 지네가 제공해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라면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자본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가가 산업노동력 공급을 위해서는 교육비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이 황당하죠. 이 보시면 대학 진학률이 80%인데 취업률이 60%야. 이 말이 안 되거든요. 80%가 여기 보시면은 대고졸 임금 격차가 이렇게 한국이 세계에서도 탑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어떤 시민단체에서 뭐 고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정신이 제대로 박혔냐 이 그런 사람한테 이 표 하나만 보여주고 이야기하면 돼요. 네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겠냐? 대학 가지 말라고.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대졸과 고입의 임금 격차가 160%인데 대학 가지 말고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안 가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뭐 웹툰을 그리든 탤런트가 되든 게임을 하든 실질적으로 요 표가 말해주듯이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의대나 로스쿨은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학을 안 가면 빈곤한 거예요.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그 어디야 덴마크처럼 의사나 그 뭡니까 배관공이 월급이 같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대학 가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해 갖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 좀 살다 왔거든요. 좀 산 게 아니고 한 17년 살았어요. 그냥 산 게 아니라 애를 거기서 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가디언도 했고 그래서 대학 그 학제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냥 거기 그냥 좀 산 사람은 그런 잘 모르는데 애들을 데리고 뭐 학교를 자주 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고등학교 대학의 신뢰성이 학점의 신뢰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학 입시 평준화되어 있고요. 입학 시험이 따로 없어요. 교육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게 들겠죠. 근데 문제는요. 대학이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학률이 문제가 있고 졸업률이 한 여기 보시면은 뭐 140%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점 이수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는 케이스가 한 60%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사회다. 그건 아닌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에 그 지금 국공립대와 사립대 돈 들어가는 거, 1년에 돈 들어가는 걸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막 써놨는데 중요한 건요. 특히 여기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다. 그것도 사립대를 다닌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학비 1년에 1,000만 원. 그다음에 그 생활비 1년에 1,500. 그러면은 2,500이잖아. 4년 다니면 이렇게 깨져요. 그러면 애가 둘이씩이나 된다. 그 뭐 저기 지방에 뭐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지방의 중산층이라도 애 둘 대학 보내고 나면은 기둥이 한 두 개 부러지는 거예요. 집안에 기둥이 두 개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나중에 결혼할 때도 또 집 앞에 주거 문제 해가지고 집 사준다고 전세 자금 낸다고 또 1억 깨줘봐요. 그러면 그 지금 60대, 50대, 60대는 자기 노후 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교육비를 앞에 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저기 70대, 80년대는 대학 가는 사람 퍼센테이지도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다 대학을 가고 다 저 뭡니까 대학을 졸업을 하는 때라면은 교육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아닌 척하고 있는 정부가 그걸 아닌 척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 그 교육비 안에는 생활비도 포함됩니다. 단순하게 학비만 말하는 게 지금 학비도 공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사립대는 지원해 주지 말고 공립대, 국공립대 100% 지원해 주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립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대학의 진학률이 80%라는 거는 너무 많고요. 대학 수도 많고 망해가는 대학도 벌벌하고 특히 국공립대라 그러면 다 지방대잖아요. 다 지방대. 서울대학은 국공립대가 아니고 국립대학 재단으로 돼 있어요. 걔도 저기 학비 지원해주지 말고 지네 돈으로 다니라 그러고 지방에 있는 결국 그 국공립대는 학비를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과 쪽 다니는 애들은 이공대 다니는 애들은 특히 공대 애들은 학비도 생활비도 장학금을 해가지고 공대 장학금 해서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 취직해갖고 뽑아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그 예전에 2000년대 후반에 80% 최고를 달리다가 지금은 이제 76%대로 떨어졌답니다. 일반 대학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일반 대학이 64%, 전문 대학이 72%뭐 이 정도 된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 65% 정도 된답니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제일 불행하죠. 제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제일 불행할까요? 이거 앞에 있던 표인데. 그리고 이제 정부 민관 교육비 부담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OECD 평균하고 비교입니다. OECD 평균. 밑에 게 OECD 평균입니다. 초중고는 우리도 거의 안 내죠? 갑자기 대학교 가면은 외국은 66%, 30%인데 우리는 38%, 61%예요. 이걸 요 수준까지 가자는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 뭐냐면요. 요거는 로스쿨이든 뭐 아니면은 그 특정한 그 교육을 위한 칼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대부분 다 정부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뭐 특히 그 프랑스 같은 나라 같으면은요. 대학생이 그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돼 있고 어, 그 학비 자체를 받는 게 월급 받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생활비도 포함되죠. 자,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행복도와 가처분 소득. 결국은 소득 대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 항목이라는 게 주거비용, 교육비용, 노후 준비인데요. 이게 소득은 10배, 80년대보다 10배 이상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저기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교육비용은 교육비대로 오르고 노후 준비 관련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연금 같은 경우 볼 때요. 그래서
절대 액수는 올라갔음에 비해도 행복도가 낮은 거예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 표가 사실은 수도권이 지금 소득 대비 그 주택 가격이 10%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21년 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한국은 이 문제에서 어, 여기가 자료가 국토교통국부네요. 그래서 상당히 약간의 어떤 뭔가 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생각해 보면요. 87년 이후에 거대한 발전이 없어요.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그때가 사실 87년 때 중산층이니 아니면 노동자들이 훨씬 먹고 살기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랬는데 비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뭐, 명품 백도 들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빈곤의 정도가 훨씬 높아졌고 가처분 소득도 낮아졌고 행복도도 낮아졌단 말입니다. 왜냐? 결국은 앞에 말했던 소득 대비 감당하기 어려운 이 큰 소비 항목들이 그때 비해서 상대적 가격이 훨씬 높아진 겁니다. 결국은 자력으로는 주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빈부격차에 소비 수준이 양극화되고 특히나 지금 흔히 간단하게 말해서 계층 사다리가 소멸되었다. 이거는 그 뭡니까 강남에 집을 살려면은 결국은 지돈 벌어서 강남에 집을 못 사는 거죠. 특히 이제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물론 뭐 버벌이 끼어 있을 때 운 좋게 연거래에서 치고 빠지면 된다 그러지만 대신에 얼마나 리스키합니까? 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것도 돈 있는 놈이야 분산 투자해가지고 절대로 손해 안 볼 수 있죠. 대래 그 있는 놈들이 돈 벌기 쉬운 구조니까요. 강남에서의 투자는 어, 그 있는 자들의 잔치입니다. 거기에 어, 가능하면 눈팅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은 거품은 꺼질 거예요. 괜히 그 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 결론. 오늘은 시간을 되게 그 짧게 했습니다. 원래 이 강의에 그 소상공인 그 상가 문제라든지 소상공인 문제들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 지금 좋은 일자리 한국 경제 문제 안에는 포함되지만 좋은 일자리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고 청년빈곤 문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뺐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보자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100대, 70대 혹은 70 내지 80대 단순 구조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기업의 외형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전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대기업 뒤만 쫓아다닐 게 아니라 특히 AI도 좋지만 아까 말했듯이 도리어 어, 자동차 반도체 만들겠다고 하는 그룹들 이런 그룹들한테 박수 쳐주고 세제 지원해주고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소부장 할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좋은 계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때려치웠어요. 어느 정도 또 다시 일본 애들을 통해 가지고 그 공급이 되니까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특히 중견기업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대기업이 어느 정도 공유를 하면서 혹은 그 뭡니까 특히 이제 국가 그 연구소 국영 연구소들이 그 물론 알짜가 있는 기업 그 연구소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별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전 국가적으로 혹은 전 산업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주의 전체가 나서 갖고 해야 되고 그거는 사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이걸 키워야 결국은 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안 그러고는 그래서 거꾸로 뭐 저 여기서 저기 뭡니까 그 중견기업이 그 비합리적으로 혹은 정근대적으로 노동자를 뭐 월급을 적게 주고 뭐 저 산업
재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눈 감아다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경쟁력을 대대 약화시킨 줄 거 주고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는 건전한 중견기업들이 시장이나 기술 지원을 받아서 특히 시장과 기술 지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 만들던 히트 상품 하나 만든 거를 히트 상품 5개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M 같은 데 가면 제품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어떤 거는 히트를 치고 어떤 거는 히트를 안 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라인들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그 판매되는 양들이 다 다르면서 어떤 거는 저 사이클을 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전에 아모레가 중견기업일 때 그런 거 색조도 하고 뭐 기초도 하고 뭐 했는데 어디서 잘 돼갖고 뻥 터졌네. 여기가 돈을 벌어주는 곳이네. 그런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나 기술에 대해서나 이걸 다변화, 다각화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이게 하청인 수준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스스로가 시장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죠. 물론 부품 시장도 부품 제작을 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것도 부품 시장입니다. 오늘날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중견 그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만 납품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기업 문제, 아까 5명짜리 회사, 이거는 정말로 참 험악하죠. 이 회사들이 정말로 제대로 협업과 합병을 통해서 그 최저임금에 하다못해 2배라도 사람들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런 기업들한테는 엄청나게 지원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원도 그냥 지원이 아니고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여기에 한 개 빼먹었구나. 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청 노동 혹은 그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취약 노동을 위한 어, 취약 노동자 보호, 취약 노동자를 위한 재교육 이런 것들을 위한 어, 그곳에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나쁘지 않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결국은 계층 사다리가 재건되는데 크게 기여할 거다. 주로 주거와 교육 문제. 다른 거는 뭐 물가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산으로서의 주택이 아니라 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바꿔야 되고 거주용도 주택에 과감한 보급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소유 지속 가능한 주택을 대단위로 무지막지하게 손만 들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서비스의 비용 절감, 지방 국립대학의 통합과 무상화, 그리고 전문대와 공대 중심 편성을 해서 이게 교육 서비스가 결국은 아까 노동력보다 나은 노동력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요. 서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과 노동이 대립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같은 그러니까 2인 삼각을 해야 될 곳이 이런 데예요. 주거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 기업의 외형을 키우는 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 이어서 뭐 의료나 교육 다가 포함해서 노후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격 조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여기 쓰는 이유가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300 받고 떵떵거리고 살지는 않지만 너무 불쌍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애도 낳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거꾸로 말했네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상입니다. 그 뒷부분은 뭐 참고로 해서 넣어놓은 거니까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